네, 안녕하세요. 북김의 최필주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평소보다 조금 더 특별한 분을 모시고 왔습니다. 대신증권의 PF본부 본부장을 역임하고 계시는 김상혁 본부장님입니다. 오늘 2026년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모셨는데 사실 제가 조금 더 긴장되긴 하는데 본부장님도 편하게 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최필주님께서 본부장이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저희 조직은 이제 부문단이어서 제가 이제 부문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문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지금 부동산 쪽에서 한 26년 정도 PF 쪽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상혁입니다. 요즘에 제가 증권사에 기웃기웃 왔다 갔다 하다 보면 22년도부터 저희가 어려웠었는데 26년도를 조금 더 최악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뭐 보는 관점에 따라 뭐 사람에 따라 다르게 생각할 수는 있겠는데 지금 부동산 금융 측면에서 26년의 상황을 제 나름대로 이렇게 정의해 보면 22년부터 이제 시작됐던 그 뉴노멀, 그러니까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로 인해서 이제 부동산의 실물 시장 조정이 있었죠. 지난 23년, 24년, 25년 한 3년 동안에 어떻게 보면 이 부동산 금융은 길고 어두운 터널을 계속 지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25년까지는 아마 이제 터널의 출구가 보이지 않는 아주 어두운 터널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26년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아직 어두운 터널 안에 있긴 하지만 저 멀리 어딘가쯤에 출구가 좀 이렇게 비치는 그 정도의 터널의 한 마지막 구간을 지나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최필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취지는 다른 견해들은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 이제 앞으로의 시장, 새로운 먹거리 시장에서는 지난 시간들보다 좀 먹거리 시장이 아직도 보이지 않는다라는 관점에서는 뭐 25년보다 더 어려울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제가 터널의 마지막 구간에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비유는 지난 3년간의 자산의 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가는 구간 아닌가 이런 관점에서 제 터널의 마지막 구간이다 이렇게 표현드린 거거든요. 부동산 개발에서만 조금 이제 살펴본다라고 하면 사실 뭐 공사비는 계속 이제 높은 상황을 유지를 하고 있고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이제 또 매립지에 관련된 문제 때문에 공사비는 조금 더 오를 것 같다라는 견해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수입한 자재들은 또 수입을 많이 하는데 환율이 뭐 국민연금에서 조금은 이제 눌러놨다가 오늘 또 1,470원까지 가는 것도 저희가 살펴볼 수 있었는데 계속 이제 높은 공사비가 유지가 되고 있고 이렇게 했을 때 분양가는 사실 뭐 떨어질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26년 공급 가능할까요? 우리가 공급을 이야기할 때 보통 이제 주거 부분 공급을 이제 얘기하게 되는데 특정 지역 방금 말씀하셨던 거는 이제 조성원가 기준으로 봤을 때 과연 서울에 공급이 가능할 것이냐 이 정도로 받아들여지는 건데 그거는 뭐 서울에 대한 공급은 사실상 가격에 대한 그러니까 토지 원가나 공사비 원가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사실상 공급할 수 있는 땅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과 되게 이제 비슷한 얘기이기도 한데 토지주들이 사실은 뭐 팔지도 않을 뿐더러 결국에는 서울은 도심 재생과 관련돼서 공급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뭐 이건 좀 다른 얘기긴 한데 결국에 주거 부분의 공급은 정부의 정책과도 사실은 면밀하게 연결돼 있어서 그 원가 상승으로 인해서 공급을 할 수 있냐 없냐로 단순하게 바라보기엔 좀 어렵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약간은 민감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 현재 주거 부분의 정책 뭐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더 다른 개선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이거 어려운 질문인데. 그 일단 지금 아마 기사들 찾아보시면 이제 뭐 아실 수 있을 텐데 지금 현재 LH공사 사장 임명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작년 말로 아마 그 LH공사 사장 임기가 종료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대행 체제로 가다가 최근에 아마 그 대행하셨던 분도 그만두셔서 아마 대대행 체제로 가는 걸로 이제 기사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도 지금 반년 정도 지났는데 그 LH공사의 사장을 선임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아마도 주택 공급과 관련돼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지 않나 그것에 대한 반증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그만큼 쉬운 문제는 아니다. 어려운 문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의 의지는 LH를 중심으로
뭔가의 공급을 좀 더 확대하는 방향을 계속 고민하고 있다.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는 아마 이제 뭐 국토부 산하의 위원회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뭐 기존의 LH가 땅을 공급하는 방식에서 공급하지 않고 직접 개발하는 방식으로의 논의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 현 정부의 주거에 대한 공급에 대한 의지는 강력한 것 같다. 하지만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구체화될지는 조금 더 지켜보면서 정책들이 나오는 것들을 봐야 되지 않을까. 사실 또 LH는 사실 뭐 민간처럼 PF를 한다라기보다는 조금 더 이제 뭐 정부에 대한 출자금으로 진행을 한다라든지 그냥 단순 프로젝트성이 아니라 본인들의 신용 채권을 조금 많이 발행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LH가 직접 시행이 저는 좀 불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냥 아파트 민간 그런 공급을 할 때 정말 시행사의 역할까지 할 수 있냐라고 하면은 그건 조금 힘들어 보인다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공기업이 직접 개발이 조금 가능할 거라고 보시는지 뭐 가능하다라면은 당연히 민간 금융을 많이 데리고 와야 되는데 민간 금융이 사실 잘 움직이진 않잖아요. 이거는 제가 하고 있는 일, 네네. 직업의 어떤 전문성에 기인한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네네. 그래서 들으시는 분들이 좀 가려서 네. 판단해서 들으시면 될 거고요. 뭐 개인적인 견해라고 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근데 다만 구체적으로 그 조직이 시행을 할 수 있는 조직을 갖추고 있느냐는 외부에서 보면 잘 모르죠, 사실은.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고 안에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으나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향은 직접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거는 너무나 명확해 보이는 거죠. 재원에 대한 조달은 LH 이제 공사체에 대한 발행을 할 거고 최근에 국정 뭐 TV에서 나오는 언론 이렇게 살펴보면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LH의 크레딧을 높이는 방법들도 강구하고 있고 그리고 아마 공사체 시장에 대한 그 발행 규모를 늘렸을 때 공사체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할지 사채 시장에서 어떤 현상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날 수 있을지에 대한 리뷰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금 조달은 어쨌든 그 LH 공사체 발행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고 실질적으로 그러면 어떠한 방식으로 개발을 할 거냐라에 대한 부분은 내부적으로 많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지 않나. 근데 그것을 성급하게 누군가가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라고 확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별로 좋은 접근법은 아닌 것 같다.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현재 지표 중에서 저희가 뭐 금리 기준금리도 볼 수 있고 뭘 뭐 미국부터 먼저 보겠다 한국 기준금리를 보거나 혹은 그런 공사비 표준 공사비의 추이들 미분양 자료들 PF 업무를 하시면서 다양한 자료들을 참조를 하실 텐데 이제 IM 보고를 받거나 혹은 지금 해당 지역의 상황을 판단을 할 때 조금 더 신경 써서 보시는 지표가 있다라고 하시면 어떤 것일지 좀 궁금합니다. 개별성보다는 일반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앞서서 얘기 나왔던 것과 좀 뭐 이렇게 비슷한 얘기들이긴 한데 결국에 이제 부동산 금융에 대한 리스크, 핵심적인 뭐 리스크 지표들 이렇게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금리 변동성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분양이나 임대에 대한 수급 상황, 그다음에 이제 물가 상승에 대한 공사비, 사업비 인상 이 세 가지 정도가 PF 사업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 리스크 요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 변화 뭐 이런 것도 사실 영향을 줄 수는 있는데 이 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서 금리가 움직이고 수급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두 가지 요인으로 귀결된다고 보여지고 뭐 대외적인 정치적 변수, 뭐 전쟁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제 원자재값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원가 상승 이제 포함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일반적인 리스크 지표들을 항상 살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금리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정도 이제 중금리가 이제 고착화되고 있는 상황이죠. 좀 더 떨어지면은 부동산 금융은 좋아지겠지만 현재 여러 가지 상황들이나 미국의 입장들 이렇게 살펴보면 26년에
기대만큼 많이 떨어질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것들이 중론인 것 같습니다. 저의 의견이라기보다는. 그래서 금리는 크게 변하진 않을 것 같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금리에 익숙해져 있다. 시장은 그렇게 보는 것 같고요. 보고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주거 부분 수급, 지방의 수급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 이제 저점을 어느 정도 저점에서 소화가 되고 이제 저점을 다진 후에 약간 이렇게 조금씩 올라오는 상황. 대구나 부산들 저희가 가지고 있는 현장들 이렇게 보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년은 기존에 어려웠던 지방 시장들이 이제 어느 정도의 저점 선에서 조금씩 바닥을 다지면서 올라오는 상황이다. 보수적으로 볼 때는 더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게 볼 수 있고 원가 상승은 사실은 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들도 많은데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가 상승률도 있고 해서 그래서 지금 정도 계속 고착화된 높은 원가로의 고착화된 상태로 지속될 것 같다. 그리고 이 세 가지 팩터들을 보면 신규 공급이 사실 어려워요. 그러니까 금리도 떨어지지 않고 수급도 확 나아지지 않고 원가도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26년에 신규로 뭔가를 공급할 수 있는 시장이 예를 들면 10년 전처럼 뭔가 확대될 거냐 민간에서 그 부분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사들은 뭘로 먹고 시행사보다 더 못한 저희 PM사들은 또 뭘 먹고 살아야 될지. 제가 뭐 시장 긍정론자 쪽은 아니거든요. 약간의 시장 회의론자에 가까운데 시행업이라는 것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적 PF의 관행들을 많이 이제 논의를 할 때 아마 우리 최필주님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뭐 한국의 PF가 무슨 PF냐? 그냥 뭐 시공사 크레딧에 기댄 그냥 뭐 신용대출이지 진정한 PF는 아니다. 이런 얘기를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제 젊었을 때부터. 그리고 저도 이제 뭐 해외 사례들이 이렇게 많이 경험도 하고 이렇게 공부도 해보면 사실 맞는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간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외의 경우에 소규모 자본으로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실질적으로 스폰서, 디벨로퍼 자체의 크레딧이 높거나 자본 투하가 엄청나게 많은 상태에서 PF를 진행하죠. 우리는 사실은 이제 그렇진 않았죠. 그러니까 소규모 자본으로도 접근할 수 있었던 시장이 PF 시장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부인하지 못하거든요. 지난 30년간.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시행사들도 굉장히 많아졌고 진입 장벽이 낮아서 긍정적인 측면은 빠른 속도로 뭔가가 개발이 빨리 이루어진 부분도 있었고 부정적인 측면은 자산의 거품이 빠지는 위기의 순간에서는 사실상 많은 시공사들과 금융기관들이 손해를 보게 되는 시장을 만들었죠. 아마 그게 이제 지난 30년간의 사실은 부동산 PF 시장에서 대표적인 한국형 PF가 갖고 있는 명암일 텐데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뭐 단언컨대 바뀔 거다. 정부의 정책 방향도 그렇고 시장의 플레이어도 이제는 뭐 디벨로퍼 시행사에 요구하는 적정 에콘티 수준이 예전보다는 훨씬 높은 상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시행사에 대한 선별이 이루어지는 시장이지 않을까 패러다임이 좀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사업 수지를 이제 작성을 하게 되면 사업 이익이라는 게 남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적정 이익률은 사실상 이 개발 사업의 불투명성에 대한 버퍼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 몇 퍼센트 정도의 사업 이익이 남았을 때 이제 좀 안정적으로 이 사업은 PF를 해줄 수 있겠다 생각하시는 선이 있다라면은 어느 정도일까요? 뭐 아주 루틴하죠. 보통 주거 부분 이종 일반 지구 지역의 이제 뭐 아파트 분양 사업은 통상 뭐 9에서 뭐 10% 초반대까지도 사실은 뭐 괜찮다. 이제 상가 비율 그 이제 단지 내 상가나 이런 비율의 매출이 없다라고 봤을 때 적정하다고 보고 이제 그 외에 뭐 주상복합으로 가게 되면 근생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훨씬 더 많은 요구 수익률이 생기는 거고 이종 일반 주거 지역의 아파트를 공급하는 아주 일반적인 주거 공급 사업이라고 하면 사업 매출액 비해서 분양성이 아주 좋은 지역은 7%부터
한 13, 4%까지는 괜찮은 사업이다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분양가를 잡을 때 주변 아파트들이 평당 공급 평당 뭐 한 5천만 원이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똑같이 새로운 신규 분양이니까 새 아파트라서 5,500이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지, 혹은 뭐 4,900 그래도 덜 지어진 거니까 옆에 아파트보다는 조금 더 싸야 된다 5만 원이라도, 이런 건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돈을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싸게 분양하면 좋죠. 그러니까 분양 리스크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는 입장에서는. 근데 돈을 빌려주는 금융기관의 입장이 아닌 그냥 준공후 밸류에 대한 객관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사실 신규 공급 아파트, 새 아파트의 밸류가 준공 시점에서 기존의 구축보다는 높은 게 뭐 이론적으로는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저희가 만약에 사업을 가져가려고 하면은 주변보다 좀 더 비싸게 사업 수지를 잡아서 가도 대신에 찾아가도 되는 건지, 아니면은 똑같이 잡아서 가야 되는 건지. 똑같이 잡았을 때 네네. 사업 이익이 아까 한 아까 9% 적정 정도. 수익이 나오면 네네. 너무나 좋은 사업이죠. 왜냐하면 나머지는 분양 시점에서 금융기관과 시공사와 시행사가 판단하여 업사이드 포텐셜을 갖고 있는 프로젝트라고 바라보잖아요. 근데 반대로 주변 대비해서 10% 정도의 상승으로 사업 수지를 짰는데 사업 수지가 5%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사실 분양하는 시점에서 가격 탄력성이 되게 이제 없어지는 거죠.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 약간 5%만 낮추려고 해도 사실 지금 사업 이익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업은 좀 접근하기 힘들죠. 요즘에 증권사 내부에서 좀 선호하는 딜의 종류와 이런 거는 조금 불가능하다, 좀 무조건 드랍을 하는 딜이 있으면은 뭐 어떤 조건으로 좀 그런 것들을 판별을 하시는 건지. 이론적으로 저희가 얘기를 할 때 금융권에서 절대 안 하는 딜은 존재하면 안 되는 거죠. 이론적으로는 이론적으로 안 되는 건데 사실 현실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질문과 약간 상통한 부분이긴 한데 좀 안 하는 딜은 결국에는 부동산 수급과 관련돼서 공급이 수요보다 많았던 상품들은 그 시점에서는 사실상 하기가 힘들죠. 예를 들면 물류 창고가 이제 예를 들 수 있는데 시간을 돌려서 우리가 이제 뭐 4, 5년 전만 보더라도 모든 금융기관의 PF 담당자들은 물류센터 PF를 하나씩 다 검토하고 있었어요. 코로나 이후에 자산거품 쭉 빠지면서 사실 많은 물류 현장들이 부실화되기 시작했죠. 부실화됐던 현장 중에 그래도 준공까지 간 물류센터의 경우에 지금 작년부터 이제 임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상 수급 면에서 임차가 잘 되지 않습니다. 냉동 창고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도 위치가 괜찮다고 생각했던 경기도권의 상온 창고도 위치가 아주 매력적이지 않으면 잘 채워지지 않고 있어요. 임대료도 많이 떨어져 있고 뭐 저희들도 그런 것들을 현장에서 많이 경험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사실 신규로 물류를 개발하려는 시행사도 없거니와 기존에 조금 부실화됐던 사업을 다시 한번 이렇게 하려고 해도 사실상 PF가 되게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이긴 하나 나는 특별한 니즈에 맞게 이런 창고를 개발을 해야 돼. 기존에 있는 창고는 안 돼라는 크레딧이 좋은 엔드 유저가 있다면 뭐 그런 것들은 뭐 당연히 뭐 할 수 있겠으나 그 외에 다른 것들은 불가능하죠. 결국에는 수급의 문제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공급이 많은 상품들은 사실상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반대로 그럼 선호하는 딜은 뭐냐? 금융기관에서 가장 선호하는 딜은 크레딧 좋은 회사가 보증을 해주면 제일 좋아하죠. 아마 최필춘님도 이제 대기업 시공사 있어 보셔서 아실 텐데 금융기관이 결국에는 이제 돈을 빌려주는 회사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회수를 위해서는 뭐 크레딧이 좋은 회사가 보증을 쓰는 딜이 가장 선호를 하는데 뭐 금리나 이런 면에서는 또 사실 또 뭐 그렇게 또 선호 안 할 수도 있고요. 앞으로는 선호하는 딜은 그런 측면들을 고려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에쿼티 규모가 적정 수준을 넘어서고 이제 기업형 시행사가 또는 전략적인 SI가 투자자로 참여하는 그들이 에쿼티를 조금 이렇게 같이 투자할 수 있는 이런 프로젝트들이 선호받는
프로젝트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그런 프로젝트들은 FI들 금융기관들도 뭐 적극적으로 에쿼티 투자를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시행의 패러다임이 계속 좀 눈앞에 계속 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대신도 마찬가지로 이제 금융그룹으로 이제 알고 있는데 금융그룹이 그 말씀해주신 SI 역할을 하려고 적극적으로 인발부될 가능성들이 조금 있을까요? SI는 사실 전략적인 부분에서 내가 그런 상품을 뭔가를 운영하거나 하는 것들에 노하우가 있어야 되는데 대한민국 금융기관에서 사실 그런 SI 역할을 하는 데는 사실은 쉽진 않고 그냥 단순 FI로서 에쿼티 투자를 할 수는 있겠죠. 그리고 저희 그룹 같은 경우는 계열사가 또 그 사업을 직접 하는 계열사도 있기 때문에 좋은 프로젝트들은 저희 그룹의 시너지를 할 수 있는 기회나 상황들은 항상 열려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은 사실 뭐 저희가 A 등급 이상의 시공사들을 조금 우량한 시공사라고 증권사에서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A 등급 이상의 시공사가 책임준공을 형 CM 아까 말씀하셨던 LH의 역할을 이제 뭐 100억에서 300억 정도의 공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CM을 제공을 하고 혹시라도 문제가 있을 때 책임준공을 좀 해주겠다라고 하는 상품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그러면 좀 충분히 인발부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그런 것들을 구체화시켜 봐야겠죠. 상품을 구체화했을 때 이게 따져보면 리스크가 이렇게 갔는데 리스크에 출구가 있네? 아니면 리스크가 막혔네? 리스크가 막혔으면 가는 거고 그런 상품 아이디어하게 이제 상품들을 이렇게 여러 가지 구상을 해봤는데 결국에 쭉 논리를 극단으로 밀고 나갔더니 이거는 이 출구가 생기네. 그러면 사실 못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고민해서 다자간들이 고민해서 뭔가의 상품을 만드는 게 현명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금리가 다른 이유 그리고 뭐 금리가 다른 이유랑 뭐 일맥상통하긴 한데 왜 달라지는지 또 약간의 궁금할 것 같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증권사들이 왜 금리가 다 조금씩 다르지? 이거는 뭐 시중은행도 마찬가지로 KB은행, 뭐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이 있으면은 왜 금리가 다들 비슷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이제 뭐 조달금리의 차이는 사실 크진 않을 겁니다. 조달금리 차이는 크지 않을 건데 그 이제 그 생각부터 조금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금융그룹 계열의 증권 사면 한 프로젝트에 뭐 2조 3조를 다 할 수 있을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각 회사마다 이제 뭐 가이드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제 그러면 이제 뭐 한도, NCR 뭐 이런 것들 위험가 관리 이런 것들이 또 회사마다 다 달라요. 그리고 갖고 있는 자산도 다 다르고 빅딜에 대해서 A라는 증권사가 그걸 전적으로 다 투자를 한다라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그룹이 있으면은 그룹의 시너지를 이렇게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좀 더 편할 수 있죠. 뭐 그 정도? 그리고 금리는 각사마다 또 목표하는 수익률이 또 다 다를 수 있고 그래서 밖에서 보면 이거 왜 저렇지라고 하지만 사실상 들어가 보면 설명할 수 없는 많은 메커니즘들이 작동하고 있어서 그렇지 않다로 이해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시행사가 가장 저렴한 가장 좋은 조건의 증권사를 찾으려면 어떻게 움직여야 될까요? 좋은 조건의 상품을 만들면 됩니다. 그러니까 상품이 만들어졌는데 좋은 조건의 상품이 네네. 있으면 좋은 조건의 그 조건은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음, 사업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코스트를 낮추고 싶어하는 니즈가 엄청 뭐 가장 1순위죠. 1순위인데 충분히 지금은 정보들이 다 오픈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비딩을 시키면 그건 적정 금리를 찾아간다. 시장 금리를 찾아간다. 근데 시장 금리라는 건 존재하거든요. 시장 금리는 시장 금리 자체를 낮출 수 있는 거는 내가 좋은 상품을 개발할 수밖에 없어요. 좋은 상품이라는 거는 에쿼티를 높이고 엔드 유저를 찾고 같이 할 수 있는 엔드 유저를 찾고 뭐 이런 것들 그런 것 상품들은 뭐 누구나 하려고 그러죠. 누구나 하려고 그러면 시중 금리는 낮아지는 거죠. 그럼 혹시 이제 두 번째로 모두가 또 이제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아예 생각하지도 못한 또 독특한 리스크가 있어서 조금 안 되는 경우들도 있을까요? 독특한 리스크는 제가 보기에는 큰 틀에서의 리스크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자꾸 이 반복되는 주제 중에 하나가
한국형 시행 사업에서 시행사 에쿼티가 너무 작다라는 얘기를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잖아요. 저는 그게 아주 큰 문제다라고 생각을 오래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뭐 시행사의 잘못만은 아니죠. 7년 전, 8년 전만 하더라도 증권사에서 시행사한테 에쿼티를 빌려줬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시행사는 아무것도 없이 시행을 할 수 있는 상태였죠. 이제 제가 몸담고 있었던 회사들은 다 보수적인 회사였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는 그 상품을 했어요. 정결 권한을 주고. 근데 부동산 시장에 전반적으로 자산이 쭉 빠지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시장의 외부적인 변수들이 생기면서 사실상 계약금 대출했던 금융기관들은 거의 대부분 전손을 하지 않았나? 아주 일부 한 10% 20% 빼고. 그래서 그 금융기관의 담당자들이 개별 프로젝트의 리스크들을 되게 철저히 챙기는 편이거든요. 인허가도 그렇고 뭐 분양성도 그렇고 자기 자리에 살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게 일반적인 직원들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측할 수 없었던 큰 변화들, 뭐 금리에 대한 변화, 코로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무방비 상태인 거죠. 계약금 대출하면 사실 수익률은 되게 높은 상품이었습니다. 고수익의 상품인 거죠. 증권사 입장에서도. 하지만 당분간 그런 상품이 다시 나올까요? 저는 이 기업을 갖고 있는 증권사의 임직원들은 트라우마라고 하죠. 특히나 그러면 아마 그런 리스크가 크고 수익률이 높은 상품은 똑같은 형식으로 나오지 않을 것 같다. 근데 그렇게 되면 사실상 요구한 에쿼티 수익률이 높아지는, 그러니까 에쿼티 규모가 커지는 것만 이제 런칭이 될 거고,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시행사들의 업의 본질도 예전과는 좀 달리 바뀔 거다. 그래서 많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지금 변하지 않는 섹터가 있나요? 글로벌하게? 없죠. 근데 지금 제일 격변기인 것 같아요. 네, 뭐 지금 뭐 우리가 부동산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뭐 더 많은 섹터에서 더 많은 변화들이 지금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네. 부동산이 이 정도 변화는 저는 변화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당연히 뭐 이런 변화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구독자분들 혹은 이 부동산 개발업계 분들이 또 많이들 찾아보시다 보니 하고 싶은 말씀이나 조금 나눠야 될 이야기가 있다라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시장과 소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신 우리 최필주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것들이 뭐 시장에 아주 부합하는 얘기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기회를 통해서 뭔가를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소통할 수 있는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나가는 것들이 의미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이 프로를 애청하시는 분들도 뭐 미흡하지만 저 같은 사람과 뭔가 다시 한번 다른 자리에서 뭔가를 아이디어를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것을 원하시면 우리 최필주님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서로의 고민을 나누는 인맥을 형성해가는 것들이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힘든 부동산 쪽 섹터이긴 하나 아이디어를 모으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결과 함께 나누길, 혼자만 차지하지 마시고 그런 기회가 더 많이 있기를 우리 최필주님을 통해서 있기를 항상 기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